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두 가지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2시간 전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제외해달라 설득을 해보려고 미국까지 날아갔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두 번째 소식은요.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뉴스입니다. 일단 맥베스터 국가안보보좌가 만났고요. 몇 시간 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수인 건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이 특급 중매자 역할을 잘 수행해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일 녹록치가 않습니다. 외교와 경제, 경제와 외교,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절실한 아침.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 미국부터 가죠. 네, 기대를 저버린 워싱턴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서 한국은 끝내 빠지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네. 이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예. 한국도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확히 얼마예요? 예, 수입 철강에는 25%, 예. 또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걸 빼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노력한 건데 어디가 들어갔어요?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만 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다. 이런 막판 변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가안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선택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네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최악은 막았어요. 처음에는 50%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최악은 면했지만 빠지지는 못한 상황.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두 번째 뉴스도 보죠. 네, 또 다른 미국의 선택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 등 방북 특사단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중재해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 특사단이요 잠시 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관심이 모아지네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도 굉장히 큰 뉴스네요. 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감동 패럴림픽의 개막입니다. 오늘입니다. 네. 드디어 됐어요. 패럴림픽 개막식. 네, 역경을 극복하는 선수들의 노력이 더 큰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집니다. 예. 이번 대회에요. 북한을 포함해서 49개국 57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우리나라는 6개 전 종목에서 선수 36명 또 임원 47명이 참여합니다. 예. 근데 아쉬운 거는요. 개회식에 남북한 공동 입장이 무산된 건데 안 됐어요? 네, 북한이 기존에 쓰이던 한반도기의 독도를 꼭 표기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허. 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발생했는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서 남과 북이 따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개막식에서는 주제가를 조수미 씨가 불러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 오늘 2부에서 조수미 씨, 평창에 있는 조수미 씨 생방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마지막 포인트요. 네, 정치권 발들이는 배현진 아나운서입니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김재철, 김장겸 전 사장 때 이제 동료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파업 안 하고 뉴스 진행했던, 그래서 갈등 빚었던 그 인물인데. 그러다가 이게 MBC가 최승호 사장 체제를 맞으면서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래서 배 아나운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네. 근데 뜻밖에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는 현 정권 언론 탄압의 당사자다. 이런 게 한국당의 설명이고요. 또 길환영 전 KBS 사장 또 송원석 전 기재부 차관도 함께 입당을 한다고 하네요. 예, 배현진 아나운서의 출마.
오늘 월간 정두원 있는 날이거든요. 네네. 정두원 전 의원은 이걸 어떻게 논평할지 제가 이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운동 중단 의사를 자신의 내연녀를 기초의원에 공천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무근과 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정치권 내 폭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 직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인물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동지이자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내연녀 공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민주당 공주시 당원인 오영환 씨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이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주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충남지사의 유력한 후보였던 만큼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박수현 전 대변인,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박수현 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대답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사실은 청와대를 그만두면서 저하고 인터뷰하셨던 게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셨던 게 불과 한 달 전이더라고요. 예,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게 변화하네요. 예. 저도 이런 사안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예.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심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고통스럽고요. 예, 죄송하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우리 충남 도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참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상태고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수현 전 대변인 본인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의혹입니다. 민주당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인 오영환 씨가 박수현 전 대변인과 관련된 의혹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내연녀가 있다. 두 번째는 2014년,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당협위원장이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그 내연 여성을 공주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시의원인 김영미 씨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의혹. 먼저 첫 번째 의혹. 내연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단골처럼 불거졌던 메뉴이고요. 예.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 다 알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내연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에게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특혜를 줬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우선 그러면 내연 상태의 여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과의 계속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뭐 누군가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게 내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미 굉장한 그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11년 전에 아내와 실질적으로 헤어진 것이죠. 11년 전, 그러니까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공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심각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제도의 모순이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당에 입당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정당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입당을 해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과 여성국장이라고 하는 힘든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수년간 해오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때는 비례대표 한 명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4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 비례대표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간신히 이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도요. 제가 비례대표 후보를 구하다 못 구하니까 그래서 당의 여성국장이던 김영미 지금 현 의원에게 뭐 여러 도리가 없었죠. 설득하는 방법밖에.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을 하지 못하면요. 다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구조상. 비례대표 반드시 내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깊은 고심 끝에 설득해서 비례대표에 딸랑 한 명 공천하게 된 겁니다. 입후보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억지로 앉힌 데다가 그 분의 능력도 충분하고 자질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특혜 공천일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당을 위해서 수년간 그렇게 봉사를 해온 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오영환 씨가 주장하듯이 뭐 내연 관계나 이런 건 당시 아니었습니까? 예, 전혀 그럴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연녀도 아니고 특혜 공천을 준 적도 없다. 두 가지 의혹을 다 부인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영환 씨가 또 자꾸 하는 이유는 그 김영미 시의원과 곧 결혼을 하실 거다, 재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알려져서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 2월 5일 날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어쨌든 혼자의 몸이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별거 관계를 9월 15일 날 11년 만인가 그렇게 이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라고 하는 이런 중책에 도전을 하면서 그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사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11년 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제 개인적인 삶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저는 아이도 없습니다만 퇴근을 하면 돌아갈 가정이 있고 싶고 그건 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런 공적인 사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저도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한두 개 언론에서는 김영미 의원과 뭐 재혼 이렇게 기사를 쓴 곳이 있더라고요. 김영미 시의원과 재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출마 선언할 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김영미 의원과 재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제 이야기들을 상상을 하신 거죠. 아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 본인 입으로 김영미 시의원과 재혼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 실제로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자꾸 묻는 것도 이게 뭐 편치는 않습니다만 또 이 부분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쭙는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얼마든지 뭐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김영미 시의원과의 재혼이 뭐 지금 뭐 결정이 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김영미 시의원과 지금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그 상황이신 건 맞는 거죠?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것이 예전부터 지속된 관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된 건지도 여쭤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상대 당 진영으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또 이야기들을 계속 악의적으로 퍼뜨려서 그 과정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미 시의원이 어느 날 울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등을 가독거리면서 아이들 생각에서 그 장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세상에 나왔으니 힘내고 이겨내자. 여기서 지면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도를 해왔고요. 또 저 역시 아시다시피 장애 아이를 이미 잃은 아빠 아닙니까?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들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왔고요.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지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고통받은 저런 사람이라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마음을 제가 아마
이런 마음도 처음 밝히는 걸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20대 예, 그렇습니다. 중선. 예.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향후에 꾸릴 제 소망하는 가정이 그 상대가 꼭 그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본 바도 없고 결정해본 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해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럼 같은 민주당원인 오영환 씨라는 분은 왜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 의견을 밝힌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요. 예, 바로 그 위에 저와 경쟁하는 다른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있고요. 경쟁 예비 후보.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양승조 후보가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런 글을 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이 담긴 문자를 민주당 당원들한테 쭉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이제 얻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일부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으니 좀 챙겨줘라. 한 자리를 주든지 하는데 20년 가까이 민주당에서 고난의 정치 생활을 지킨 저의 재산은 마이너스 6천만 원이다. 챙겨줄 여유가 없다. 한 자리 역시 그런 적폐를 없애라는 촛불 민주주의 명령으로 탄생된 정권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럼 뭘 좀 챙겨달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정치인 주변에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오영환 씨가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경우에 무슨 좀 협박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겪으셨어요? 아니 그런 경우는 뭐 꼭 오영환 씨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영환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더라도?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오영환 씨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뭔가 의도가 담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어쨌든 여론조사로 모든 것이 다 공표가 된 사실이지만 제가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유력한 입장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픈 와중에 바로 다음날 이런 글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부채질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도 제가 미처 다 챙겨주지 못한 그런 인간적 서운함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오영환 씨 개인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의도, 즉 정치 공작 아니냐 혹은 개인적인 챙겨주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짐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김영미 시의원, 그러니까 내연관계 여성이라고 지목된 김영미 시의원은 어제 오영환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차마 제 이름으로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마 캠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들 지금 조목조목 답을 해주셨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동지이자 인간적인 친구 사이 아니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뭐 너무 참담하죠. 그리고 뭐 저희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거는 뭐 사치스러운 감정이고요. 예,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 또 이 참담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란 2명의 여성이 나오는 이 상황을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정말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정말 제가 알았다면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볼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어서요. 차마 안희정 지사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연락 못 해보셨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신데 사실은 제일 먼저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마 충격이 더 저도 클 것이고요. 또 너무 가까운 친구인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안 지사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 그분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후회가 된다. 좀 더 챙겨볼 걸 후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성을 수행비서로 뽑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지만 여성을 24시간 붙어 다니는 수행비서를 뽑았을 때 그것도 33살의 젊은 여성을 뽑았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희한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을 제가 지난 그 경선 캠프에서 저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지만 굉장히 맑고 밝고 그 캠프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전혀 저는 그런 데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바가 없고요. 그럼 통화는 못 해보셨고 지금 안희정 지사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십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국민들 앞에 서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두고도 이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도민들이 지금 황당해 하시는데 직접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소에 그 안희정 지사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볼 때,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그것은 저는 평소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빨리 검찰에 소환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말보다는 그러한 책임지는 행동, 또 수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로 빨리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말보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면서 보낸 그 입장문을 보니까 저를 빨리 검찰에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그래서 이게 안희정의 원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해명을 직접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이나 해명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밖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예.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화를 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정치 활동은 모두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정계 은퇴까지 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예. 타격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대로 박수현 전 대변인이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청남도라고 하는 척박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수현이 사퇴를 하거나 이렇다면 도민들께도 진정한 사죄의 길도 아니지만 당원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유력 주자 입장에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뚜벅뚜벅 헤쳐나가겠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지금 해주셨어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친구로서의 입장,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들 해주셨고,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목, 도민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죠. 만나봤습니다. 청취자 이민정님, 안전지사 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힘내서 걸어가십시오. 박수현 전 대변인 지지. 반면에 최성용님은 박수현 전 대변인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사퇴하라. 김아름님,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험난한 길이지만 더욱 힘내십시오. 박승감님 같은 문자도 들어오고요. 김소형님, 결국 판단은 충남 도민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러셨는데요. 예, 오늘 이 의혹들에 대한 당사자의 답 들으셨습니다. 도민이 아니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행가는 부득이하게 쉽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아까 포인트 뉴스에서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송파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전략 공천이 될 거다, 오늘 입당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더니 문자가 벌써 많이 들어오네요. 쌍문동 혜리님, 장규준님, 1395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오늘 월간 정두원 준비된 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논평은 어떤지 그분의 입을 빌어서 좀 요 상황들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MB가 소환이 되죠. MB 소환에 대한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은 어떤지, 예상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을 부분은 국방부 얘기입니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 겨울 되면은 눈 많이 치우셨죠. 휴대폰 사용한다는 건 뭐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군에서 겨울에 눈 안 치워도 되고요. 휴대폰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시범 기간을 거쳐서 이걸 확정하기로 국방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 특히 군대 다녀온 분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이 문제 짚어보죠.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까 예고드린 대로 평창에 있는 조수미 씨, 소프라노 조수미 씨 연결합니다. 오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주제가를 부르는데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아침 평창의 풍경을 귀로 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군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들어가기 전에 속보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국이 오늘 오전 9시에 북한에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할 거다. 오늘 오전 9시 북한 관련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좀 사라졌다는 건데요. 이거 유추를 좀 해보자면 잠시 후에 우리 대북 특사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뭔가 중요한 걸 풀어놓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우리 대북 특사단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별도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미국으로만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별도의 메시지를 두고 정세현 전 장관은 필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미국이 북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뭔가 필살기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중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죠. 자, 첫 순서 가겠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끝나고 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잡초 제거, 제설 같은 사역에 동원하는 건 금지한다. 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찬반이 뜨겁습니다. 자, 두 분 만나보죠. 먼저 찬성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임태훈 소장님. 네. 지금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는 반입도 못하는 거죠? 개인 휴대전화는요, 모두 그 지휘 통제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나 외출 외박일 때만 지급이 되고요. 그렇죠. 현재는 2014년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서 윤일병 사건 이후죠. 제가 휴대폰 도입 제안을 했으나 좀 반대에 부딪혀서 생활관에 한 대씩 공용 그 수신 전용 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이 전화를 하게 되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전화하면 받는 전용만 가능한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일과 시간 후에는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본인 휴대폰 소지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왜 찬성하십니까? 그것은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군인복무 기본법에 따라서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저도 민간위원입니다만 이때 저희가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올해 초에 이것을 심의해서 2018년과 19년 2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부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2020년부터 확대한다. 전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건데 왜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제 군인도 사실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군이라는 보안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무단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군사 기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를 2년 동안 해보고 시범 운영해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군인도 시민이다. 헌법에 그 보장된 자율권이 있는데 왜 휴대폰으로 전화도 못하느냐 이 말씀. 자, 반대하시는 입장 듣겠습니다. 김민석 소장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임 소장님 말씀대로 예. 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국방부 청사라든지 예. 미국의 펜타곤 미 국방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 휴대폰을 전부 다 맡겨놓고 갑니다. 바깥에. 예. 예. 그래서 업무 공간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보안 시설이어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무제한으로 쓴다.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임 소장님 말씀대로 군인도 군복을 입은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은 허용해야 된다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맞습니다. 보안의 문제가 안 될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게 부대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대의 그 업무 공간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에 이제 그 접촉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한 게 과거에 북한의 그 전파 정보가 입수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작전 경로인 지역에서 전파를 그렇죠. 쓰면은 그게 유출될 우리가 수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나 이제 물론 뭐 장교도 그럴 수 있는데. 예. 내일 어디에 뭐 작전 투입된다든지 어디로 훈련 어떤 거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나 내일 어디로 비밀 작전 가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뭔가 전파를 잡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는 도청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입소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군인 숫자 워낙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작전 보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군 내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병사들이 이게 보안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당시에 SNS 활동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의해라고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고요. 자, 임태훈 소장님한테 잠깐 이 부분까지 듣고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님, 보안 문제가 생긴다. 물론 얼마든지 자율성 주는 건 좋지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작전 경로라든지 뭐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군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데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게요. 문제는 GP나 GOP에서는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면은 북한이 통신 장비를 감청하기 위해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되고요. 다만 대부분의 군사 보안 기밀의 급수가 높은 건 장군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병사들은 군사 보안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시범 부대를 운영해보고 보안성에 대한 취약 지점을 보완한 다음에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시범을 해보는데 시범 운영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새나가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라도 접을 수 있다. 새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으신 거군요. 임태훈 소장님. 네,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제안한 게 이런 겁니다. 카메라가 없고 그 소프트웨어 기능이 이제 최소화된 단말기를 보급형으로 주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했고요. 군인용을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통화만 되게. 또는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하게 돼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답변 잠깐 듣고 갈게요. 김민석 소장님. 임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컴퓨터랑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외부에서 해킹을 하면은 휴대폰을 꺼놔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해킹을 해서. 컴퓨터랑 똑같다. 심지어는 이걸 휴대폰 끄고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은 예. 그걸 다 그 해킹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걸 테고 예, 임 소장님이 지금 있고요. 제안하신 그런 방법, 군인용 휴대폰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다는 쪽이세요?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폴더폰 같은 거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예. 저희도 과거에 조카들 이렇게 보니까 예. 군에 가서 계속 전화를 쓰는데 저녁 내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이제 자꾸 계산하고 이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두 분이 이게 부모님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요금 문제 일단 차치하고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안 문제만 없으면 일과 시간 후에 통화 정도에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조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청취자들 생각은 조금 다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선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웃입니까? 끝나고 나서 마음대로 통화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성구님도 뭐 그런 문자들 지금 주고 계시고요. 예, 그런 문자들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훈 소장님. 일단은요, 자기도 당했으니까 남도 당하라는 보복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니던 군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요, 그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사실은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절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창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그냥 암암리에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불법으로만 취급할지는 좀 의문인데요. 사실상 법률적으로 따지면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성에 대한 위배로 징계 해부해서 영창을 갈 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병사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영창 처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창도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억압하는 문화는요.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김진욱님은 아니 군대가 무슨 감옥입니까?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다니요 라면서 찬성하시는 의견 있는가 하면 이재헌님은 이 전화라는 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중전화 정도면 소통하기에 군인이 소통하기엔 충분합니다. 이런 의견 지금 엇갈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의견 좀 더 주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이 사역 금지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저 김민석 소장님. 네네. 사역 금지에서의 이 사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이제 과거에는 군 공사까지도 병사들을 투입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눈이 많이 오면은 제설이라든지 또 부대 연병장에 잡초 뽑는 거 등등 온갖에 다 사역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일과 후의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역하는 거 이미 윤일병 사건 이후로 그런 문제를 사역 개인의 일과 후의 시간은 보장해주자. 이게 군에 이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소장님은 그에 대해서 사역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아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은 아니고.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일과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일과 시간 후에 개인의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근데 병사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정도는 청소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가지고.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문제인 거고요. 그럼 마을에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원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봉사활동이니까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이 제설 작업에 나가는 거 안 맞고 그것도 군에서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곳은 그게 불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가령 내일 아침 바로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눈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사역 금지로 해버리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이 군이라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처럼 이야기입니다. 전면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 임태훈 소장님 그렇죠. 의견도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GP나 GOP 지역의 11개 사단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여기도 것입니다. 역시 시범은요? 예, 문제는요, GOP나 GP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야간 경기 근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밤에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제설 작업에 동원된다는 것은 전투력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방 지역은 반드시 그렇게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체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후방 지역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은 제설 작업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우는 게 맞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 지시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적 지시에 대한 금지를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초 작업도 사실상 제설 작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토론을 못했는데 워낙 휴대폰에 관련된 토론이 뜨거워서요.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고 시범 운영되는 걸 보면서 또 토론 자리 마련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김민석 소장이었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별로 뉴스가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왜 뉴스가 안 나올 거라고 먼저 김을 빼고 시작을 하세요? 아니, 그동안 제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비난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할 때는 멋있었는데 죽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어요. 아니, 주변에서 왜 이렇게 MB에 대해서만 계속 치느냐? 댓글 보면 앙심 품었냐, 배신 때리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때 비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도 많이 그때는 하셨어. 잘 나가다가 이제 와서 MB가 저렇게 되니까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갈라선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옵니까? 예,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형, 또 친구들은 너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우리 너하고 인연을 끊겠다. 내지는 너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그러지. 누가 협박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협박 저를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죠. 걱정해서 그렇게 다칠까 봐. 그게 저를 다칠게가 아니라 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도 어쨌든 방송을 하는 공인인데 또 민심도 고려해야죠. 뉴스 오늘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마시고 뉴스쇼에서는 많이 지지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힘을 좀 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래 땅을 쳐다보고 계세요. 정 의원님 힘내세요. 그래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했더니 검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나옵니다. 우선 그 날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 경찰이 왜 14일을 택했을까? 택일했을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곧 소환됩니다. 날짜가 이제 14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후에 나오면은 기소장이 다 보고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보고 나온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MB가 김백준 소환 날짜 이후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오겠다. 다른 날로 해라. 그게 그 이유였던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4일로 그냥 정해졌습니다. 검찰이 정한 그 날짜로. 소환에 응할까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오겠죠. 나긴 나오는데 날짜를 지금 확정 짓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자기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군요. 끝까지 밀어보려고 할 거다. 14일이 아닌 날로. 지금 검찰은 준비를 다 마쳤을까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최대한 지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진술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 딱 떨어진 증거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유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진술들을 막 여러 사람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진술 갖고는 기소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술 갖고도 기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황 증거로서 인정되지만 직접 증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여러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아직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조사가 의외로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구속까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MB가 살아오면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워낙 많은 측근들이 가서 증언들을 했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도 흔적 많이 남겼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MB 사건은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MB와 구속된 MB 측근 간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MB 측근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법 빌딩도 압수하고 뭐 압수하고 막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MB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 다 치우겠다는 거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박근혜 재판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측근과 MB와의 대결. 이런 형국입니다. 측근과 MB가 한 편이 되고 검찰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MB 측근과 MB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 가서 막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다 MB를 잡아넣을 수 있는 뭐 구속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MB 측이 지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이제 MB도 저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이제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면이 그렇게 안 맞아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는 게 그걸 반증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턴다는 너무 게. 무리해 보이거든요. 검찰이. 그거는 이제 MB를 뭐 크게 엮어넣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뭔가 지금 조급한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없는 거다라고 그 반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준이 이제 뭐 키맨이라고 검찰에서는 또 보는 모양인데. 왕차관. 왕차관. 왕차관이 나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속게 될 상황에 된다 그러면 이제 MB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거기가 많은 게 많으니까. 거기가 실제로 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MB는 왕차관이 안 나가게 아마 무슨 잡고 있을 거다. 그렇군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가 워낙 많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MB하고 형님 사이에서. 말하자면 김백준 집사라고 불리던 김백준 씨나 뭐 김희중 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뭔가. 거기는 이제 무슨 일을 꾸미고 집행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요? 왕차관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쪽에 일을 많이 했겠죠. 훨씬 더 키맨일 것이다. 잡고 있을 거다. 왕차관을 잡고 있을 거다. 못 나가게. 검찰이 그럼 안 나온다고 버티면 못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MB가 나가기 전까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더라도 MB가 나간 후에 나가게. 그러니까 MB로부터 이제 MB가 나갔다 오면은 뭔가 검찰이 이제 핵심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박영준한테 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이제 서로 아직까지는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MB를 2번 부르기는 사실 어려울 테니까 한 번 부르고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죠. 그렇기 때문에 MB 소환 이후로 어떻게든지 밀어보려고 지금 잠적한 거다. 이런 말씀. 자, 14일 날 소환이 돼서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러면 구속이라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거군요.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죠. 불러놓고. 왜냐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국민 감정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구속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정말 검찰로서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날짜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저렇게
소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소환 날짜 정했다는 거 보면은 그럼 뭐 한 방을 잡긴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또 없죠. 뭐 없으니까. 예. 그렇군요.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속이 안 되면 재앙이다. 예. 검찰로선 재앙이다. 예. MB 소환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정두원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확정을 경찰에서 지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을 지금 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들? 저도 충격이죠. 그리고 일단 대권 구도 자체를 바꿔놓은 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이번에야말로 미투 운동이 그냥 녹록지 않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저도 오싹합니다. 왜 오싹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할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가지고 이제 형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대권 주자까지 됐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도자 반열에 오를 정도면 저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락할 줄은 몰랐죠. 한편으로는 아까운 겁니다. 지도자 하나 잃었다는 것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가 이런 어리석은 판단 아니라 자기 통제를 못한 거죠. 자기 통제를 못한 거다.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현대의 질병이죠. 그래요. 질병이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일단 뭐 대권은 대권이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지방선거. 근데 이게 쓰나미처럼 정치권을 덮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거 꼭 무슨 여당에도만 튄 게 아니라 야당에도 튈 수 있고 벌써 야당에 뭐 하나 나왔잖아요. 전직이지만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죠. 10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영향 줄 거다라고 이게 약간 팽팽한 상황인데 정 의원은 지금 저 미투 운동은 시작이죠. 시작입니까? 정치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작입니까? 네, 시작. 사회 전체로도 시작이고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이걸 이슈로 만들죠. 상대 후보들은. 만약에 이제 상대 정당을 서로 이제 털어요. 물고 뜯고 늘어지겠죠. 털고. 상대 후보가 뭐 관련된 거 없는지. 이런 양상으로 갈 거다. 절대 잠잠해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하여튼 거기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가 있고 정몽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선언하려던 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그 후로 이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울시장 판도도 사실 정몽주 의원이 다크호스로 등장한 건데. 그랬죠. 뭐 현직한테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 또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은근슬쩍. 다른 이제 뭐 핑계는 되겠지만 찔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혹은 뭐 이 공개적으로 여성이 얘기하기 전에 물밑으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라든지 당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면 뭐 이런 식이 나면은 스스로 포기할 거다. 이 와중에 또 뭐 돈들을 많이 쓰겠죠. 합의. 우와, 저는 오싹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 현실이죠. 현실입니까? 네. 야.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미투 운동 번지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 수근수근 좀 있었어요. 저도 회관했을 때 뭐 그런 이제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근데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의 대나무 숲 익명 게시판은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온대요. 익명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마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아까 안희정 전 지사한테 질병이라고 그러셨는데 현대인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안희정 지사의 경우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도저히 안 된 겁니다. 뭐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권력 힘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자기 통제 잘 안 되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게 합쳐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말 삐딱하다가 또 어떻게 꼬리가 잡힐지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안타깝다, 참담하다 이런 심정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은 저답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몸살이세요? 땅만 쳐다보고. 정두원 전 의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겁나요. 월간 정두원.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바른미래당 분들하고는 또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걱정 안 합니까? 지지율 보면서. 걱정이 아니라 왜 통합이 됐나, 왜 통합을 했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 보면. 예, 근데 당연합니다. 당내에 뭐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없어요. 유승민 대표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여의도 있잖아요. 얘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지도자 반열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과 다른 우리는 이런 당이다. 이런 정책을 내건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이제 새로 합쳐서 정당에 만들었으면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이 도저히 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원래 우리 정 전 의원이 종쳤다 시리즈를 좀 많이 하시는데 밤이당 종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할게요. 또 너무 종쳤다 단언하시면 제가 또 이거 당황스러우니까 종을 칠 것 같지만 살아날 기회는 있는 건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이 정도 하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빨리 출마 선언하고 유승민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유승민 대구시장 선언 빨리 해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겠다는 쪽으로 마음은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뭘 또 그렇게 꾸물거려요. 그분은 항상 반박자, 두박자 뭐 이렇게 늦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이죠. 지금 나가야 된다. 그럼요. 치고 나가라. 그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저를 흔들리고 있고 뭐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연대를 이뤄내야죠. 연대를 해라.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뾰족한 인물 안 보이니까 보수층 잡아라. 그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도 못 낼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공천으로 가고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전략일 것이다. 지금 선언해라. 자, 그럼 유승민 대표는 대구시장 나간다는 건 의원직 반납하고 지금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를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지금은 과감하게 의원직 버리고 떨어질 각오하고라도 대구로 나가야 될 때다. 사지로 갈 때다. 안 그러면 밤이당 바른미래당 종친다. 종쳤죠. 안 그러면 종치는 안 그러면 종치는 거다. 이거 좀 바른미래당 분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두원 전 의원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슈가 크게 된 게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MBC 아나운서, 이제 뭐 전 아나운서군요. 사표 냈으니까. 입당을 하고 송파의 전략 공천을 지금 받을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셀럽이라 그러죠. 그냥 유명 인사일 뿐이에요. 유명 인사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페이머스가 아니라 좀 노토리우스한 유명 인사들. 악명이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반은 지지받을지 모르지만 반에게는 노토리우스. 그러니까 도대체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이 다 그래요. 그 주변에 저 대표 주변의 참모들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홍준표 대표 주변의 수준이. 이제 대표한테는 별 기대할 게 없고 그분한테는. 그럼 그분 참모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참모들 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유명하면 뽑아줄 것이다. 유명하면 뽑아줄 거다. 그러면 왜 저 신성 이루는데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그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았는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데.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지금 참모들이 참 기획 못한다는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러 청와대 가서 공개적으로 회동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아니 임종석 실장이 저 안희정 지사 건을 기획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농담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참모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본인 머리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소위 말해서 2차 피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고백한 사람은 무슨 기획에 의해서 고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도대체가 저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오늘도 또 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한테 또 우리가 또 쓴소리하고 끝나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제일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 똥볼만 차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대통령도 잘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튼튼한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쪽은 너무 무너져 있는 모습 보니까 그게 참 국민으로서는 안 좋다 이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조언. 정두원 전 의원과의 월간 정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다음 주에 14일에 MB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 무렵에 한 번 더. 그 무렵에 저는 잠적할 겁니다. 자, 잠적하면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 14일 무렵에 이분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 인터뷰를 들어갈 건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CNN의 속보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 특사를 말하는 거죠. 한국이 김정은의 친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친서가 따로 있었군요. 김정은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인터뷰 중이라도 좀 전달을 하도록 하죠.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무거운 뉴스 속에서 숨통 트이는 즐거운 소식은 오늘 패럴림픽이 개막한다는 겁니다. 8시에 개막식. 근데 그 개막식 무대에서 평창의 밤하늘에서 올림픽 주제가를 열창할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라노 조수미 씨. 만나보죠. 조수미 씨. 안녕하세요, 조수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오늘 아침, 개막식 날의 아침, 평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얼마나 추워요? 리허설을 제가 그때 했는데, 정말 연습하는 그 상황에서도 비바람, 눈까지 와서 정말 고생했는데, 그래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 리허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 그쳤어요? 지금은 눈? 네, 지금 이제 눈이 안 와요. 다행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조수미 씨 노래로 녹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수미 씨가 이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에 서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패럴림픽 말고. 네. 그랬는데 나는 꼭 패럴림픽의 무대에 서고 싶다 이렇게 자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전에 그 올림픽 무대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그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1년 전부터 저는 패럴림픽 그 계획식에 꼭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아주 흔쾌하게 제가 약속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사실은 그런 큰 그 스포츠 이벤트에 많이 섰거든요. 북경 올림픽, 시드니, 그렇죠. 소치, 아스타나 이런 데서 다 개막식에 섰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는 좀 더 제가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회가 골고루 행복해지려면 이런 패럴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제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사실 패럴림픽 계획식에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조수미 씨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했던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이세요. 휠체어 장애인들도 그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 휠체어 그네를 꾸준히 기부해 오셨었죠? 네, 올해가 벌써 5년째네요. 5년째. 네. 휠체어 그네는 어린이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를 이 아이들은 한 번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서 그네를 이렇게
이렇게 타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그마한 기쁨을 아이들한테 좀 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휠체어 그네가 제작이 안 됐던 상태라서. 맞아요. 비싸잖아요, 네. 이거. 몇 대나 지금까지 기부하셨어요, 그러면은? 벌써 올해가 5년째니까 벌써 한 8, 9대? 와.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비싼데. 그게 제작이 되어요. 그래요. 너무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관심을 가져오다가 이번에 이제 패럴림픽 무대까지 서게 된 건데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는요, 막 드론 뜨고 인면조 또 자원봉사자들 무한 댄스 뭐 이런 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패럴림픽 개막식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는 뭔지 살짝 좀 귀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살짝만. 네.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다면, 예. 그 전번 그 오프닝에는 이번에는 그 메인이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소리. 예, 소리. 소리를 어떤 음악. 식으로? 소리를.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많은 이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짝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하나가 되는 비장애인, 장애인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주 원더풀 월드 같은 느낌? 원더풀 월드.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또 오늘 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횃불 갖고 하는 거? 점화. 올림픽 점화인데. 성화. 예. 김연아 선수 오늘 또 해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저는 김연아 선수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패럴림픽에 또 설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 못했는데 또 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식 주제가죠. 예. Here as One 이 노래를 서양 씨하고 함께 부르게 되죠. 그게 포인트잖아. 제일 큰 포인트.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수민 씨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뭐 김소영님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쏟아내 주시는데 조수민 씨 사실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의 꽃은 스포츠잖아요. 네네. 운동 잘하세요? 저 운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사실 음악과 스포츠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이렇게 경기에 나오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그분들 모습에 제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땀 흘렸을까. 얼마나 혼자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음악회 준비하고 이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딱 그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그 무대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잘해도 소용없고 내일 잘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많은 걸 동감을 하는데 이번 그 패럴에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청취자 8758님이 만약 몸이 따라준다면 동계 스포츠 중에 어떤 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냐. 지금 20대라고 생각하면. 울랄라. 오케이. 네. 갑자기 생각을 그 생각이 나네. 뭐예요? 2년 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주 까무잡잡한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분장실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보러 몇 년 2년 후에 평창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스포츠 하니? 그랬더니 스노우보드? 그거를 탄대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잘 타길래 평창까지 나가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클로이 김이었던 거예요. 클로이 김 이번에 그 스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그 경기 할 때 클로이가 금메달을 땄다서 그 클로이가 그 클로이인가 사실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면 그때 봤을 때는 아이가 뭐라 그러나 아주 티네이저 아주 소녀스럽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에 그럼 스노우보드 배워보는 걸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조수민 씨하고 얘기 나누니까 계속 쭉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마지막 부탁은 말이죠. 네. 오늘 개막식에서 부르실 그 노래. 네. 제목이 Here as One. Here as One. 이거를 목을 아끼셔야 되기 때문에 불러주십사 부탁은 제가 못 드리고.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요 가사를 좀
시처럼 읊어주시면 어떨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 2002년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로서 정말 네. 우리 월드컵을 아직까지도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챔피언 2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예. 그 메인은 그래요. 함께 달려나가자 푸른 하늘 끝까지. 꿈을 꾸는 나는 너의 챔피언, 꿈을 꾸는 너는 나의 챔피언. 와. 어둠 속의 한 줄기 그 빛을 따라서 운명을 넘으리라 우리 함께라면. 이게 메인입니다. 조수미 씨, 지금 그 노래가 음원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노래. 네. 이것 같이 들으면서 오늘 무대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미 씨였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속보 전합니다. 우리 특사단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북한으로 와주십사 하는 초청장일 것이다 라고 폭스뉴스가 전했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들을 계속 악의적으로 퍼뜨려서 그 과정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미 시의원이 어느 날 울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등을 가독거리면서 아이들 생각해서 그 장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세상에 나왔으니 힘내고 이겨내자. 여기서 지면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도를 해왔고요. 예. 또 저 역시 아시다시피 장애 아이를 이미 잃은 아빠 아닙니까? 예.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들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왔고요.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지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고통받은 저런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마음을 제가 아마 이런 마음도 처음 밝히는 걸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20대 그렇습니다. 총선. 그러나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향후에 꾸릴 제 소망하는 가정이 그 상대가 꼭 그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본 바도 없고 결정해본 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해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럼 같은 민주당원인 오영환 씨라는 분은 왜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 의견을 밝힌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 위에 저와 경쟁하는 다른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있고요. 경쟁 예비 후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양승조 후보가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런 글을 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이 담긴 문자를 민주당 당원들한테 쭉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제 얻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일부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으니 좀 챙겨줘라. 한 자리를 주든지 하는데 20년 가까이 민주당에서 고난의 정치 생활을 지킨 저의 재산은 마이너스 6천만 원이다. 챙겨줄 여유가 없다. 한 자리 역시 그런 적폐를 없애라는 촛불 민주주의 명령으로 탄생된 정권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뭘 좀 챙겨달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정치인 주변에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오영환 씨가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경우에 무슨 좀 협박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겪으셨어요? 아니 그런 경우는 뭐 꼭 오영환 씨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영환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영환 씨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뭔가 의도가 담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어쨌든 여론조사로 모든 것이 다 공표가 된 사실이지만 제가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유력한 입장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픈 와중에 바로 다음날 이런 글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부채질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도 제가 미처 다 챙겨주지 못한 그런 인간적 서운함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오영환 씨 개인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의도, 즉 정치 공작
아니냐, 혹은 개인적인 챙겨주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짐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김영미 시의원, 그러니까 내연관계 여성이라고 지목된 김영미 시의원은 어제 오영환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차마 제 이름으로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마 캠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들 지금 조목조목 답을 해주셨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동지이자 인간적인 친구 사이 아니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너무 참담하죠. 그리고 저희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거는 사치스러운 감정이고요. 예,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 또 그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공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심각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제도의 모순이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당에 입당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정당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입당을 해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과 여성국장이라고 하는 힘든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수년간 해오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때는 비례대표 한 명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4년에요. 그렇습니다. 시의원 비례대표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간신히 이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도요. 제가 비례대표 후보를 구하다 못 구하니까 그래서 당의 여성국장이던 김영미 지금 현 의원에게 여러 도리가 없었죠. 설득하는 방법밖에.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을 하지 못하면요. 다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구조상. 비례대표 반드시 내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깊은 고심 끝에 설득해서 비례대표에 딸랑 한 명 공천하게 된 겁니다. 입후보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억지로 앉힌 데다가 그 분의 능력도 충분하고 자질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특혜 공천일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당을 위해서 수년간 그렇게 봉사를 해온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오영환 씨가 주장하듯이 내연 관계나 이런 건 당시 아니었습니까? 예, 전혀 그럴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연녀도 아니고 특혜 공천을 준 적도 없다. 두 가지 의혹을 다 부인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영환 씨가 또 자꾸 하는 이유는 김영미 시의원과 곧 결혼을 하실 거다, 재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알려져서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 2월 5일 날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어쨌든 혼자의 몸이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별거 관계를 9월 15일 날 11년 만인가 그렇게 이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라고 하는 이런 중책에 도전을 하면서 그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사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11년 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제 개인적인 삶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아이도 없습니다만 퇴근을 하면 돌아갈 가정이 있고 싶고 그건 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런 공적인 사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저도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한두 개 언론에서는 김영미 의원과 재혼 이렇게 기사를 쓴 곳이 있더라고요. 김영미 시의원과 재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출마 선언할 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김영미 의원과 재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제 이야기들을 상상을 하신 거죠. 아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 본인 입으로 김영미 시의원과 재혼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 실제로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자꾸 묻는 것도 이게 뭐 편치는 않습니다만 또 이 부분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쭙는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얼마든지 뭐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김영미 시의원과의 재혼이 뭐 지금 뭐 결정이 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김영미 시의원과 지금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그 상황이신 건 맞는 거죠?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것이 예전부터 지속된 관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된 건지도 여쭤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그 상대 당 뭐 진영으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또 한국당에 입당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는 현 정권 언론 탄압의 당사자다 이런 게 한국당의 설명이고요. 또 길환영 전 KBS 사장 또 송원석 전 기재부 차관도 함께 입당을 한다고 하네요. 예, 배현진 아나운서의 출마. 오늘 오늘 월간 정두원 있는 날이거든요. 네네. 정두원 전 의원은 이걸 어떻게 논평할지 제가 이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운동 중단 의사를 자신의 내연녀를 기초의원에 공천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과 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정치권 내 폭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 직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인물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동지이자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내연녀 공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민주당 공주시 당원인 오영환 씨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이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주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충남지사의 유력한 후보였던 만큼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박수현 전 대변인,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박수현 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대답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사실은 청와대를 그만두면서 저하고 인터뷰하셨던 게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셨던 게 불과 한 달 전이더라고요. 예,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게 변화하네요. 예. 저도 이런 사안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심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고통스럽고요. 죄송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우리 충남 도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참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상태고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수현 전 대변인 본인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민주당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인 오영환 씨가 박수현 전 대변인과 관련된 의혹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내연녀가 있다. 두 번째는 2014년,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당협위원장이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그 내연 여성을 공주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시의원인 김영미 씨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의혹. 먼저 첫 번째 의혹. 내연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단골처럼 불거졌던 메뉴이고요.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 다 알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내연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에게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특혜를 줬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 우선 그러면 내연 상태의 여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과의 계속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뭐 누군가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게 내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미 굉장한 그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11년 전에 아내와 실질적으로 헤어진 것이죠. 11년 전, 그러니까 별거. 이 참담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2명의 여성이 나오는 이 상황을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정말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정말 제가 알았다면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볼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어서요. 예. 차마 안희정 지사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연락 못 해보셨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신데 사실은 제일 먼저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마 충격이 더 저도 클 것이고요. 또 너무 가까운 친구인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안 지사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 그분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후회가 된다. 좀 더 챙겨볼 거 후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성을 수행비서로 뽑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지만 여성을 24시간 붙어 다니는 수행비서를 뽑았을 때, 그것도 33살의 젊은 여성을 뽑았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희한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을 제가 지난 그 경선 캠프에서 저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지만 굉장히 맑고 밝고 그 캠프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전혀 저는 그런 거에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바가 없고요. 그럼 통화는 못 해보셨고 지금 안희정 지사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십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국민들 앞에 서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두고도 이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도민들이 지금 황당해 하시는데 직접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소에 그 안희정 지사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볼 때,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그것은 저는 평소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빨리 검찰에 소환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말보다는 그러한 책임지는 행동, 또 수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로 빨리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말보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면서 보낸 그 입장문을 보니까 저를 빨리 검찰에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그래서 이게 안희정의 원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해명을 직접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이나 해명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밖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예.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화를 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정치 활동은 모두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정계 은퇴까지 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예. 타격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대로 박수현 전 대변인이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청남도라고 하는 척박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수현이 사퇴를 하거나 이렇다면 도민들께도 진정한 사죄의 길도 아니지만 당원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유력 주자 입장에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뚜벅뚜벅 헤쳐나가겠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지금 해주셨어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친구로서의 입장,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들 해주셨고,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목, 도민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두 가지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2시간 전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제외해달라 설득을 해보려고 미국까지 날아갔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두 번째 소식은요.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뉴스입니다. 일단 맥베스터 국가안보보좌가 만났고요. 몇 시간 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수인 건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이 특급 중매자 역할을 잘 수행해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일 녹록치가 않습니다. 외교와 경제, 경제와 외교,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절실한 아침.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 미국부터 가죠. 네, 기대를 저버린 워싱턴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서 한국은 끝내 빠지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예. 한국도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확히 얼마예요? 예, 수입 철강에는 25%, 예. 또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걸 빼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노력한 건데 어디가 들어갔어요?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만 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다. 이런 막판 변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가안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선택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네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최악은 막았어요. 처음에는 50%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최악은 면했지만 빠지지는 못한 상황.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두 번째 뉴스도 보죠. 네, 또 다른 미국의 선택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 등 방북 특사단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죠.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중재해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 특사단이요 잠시 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관심이 모아지네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도 굉장히 큰 뉴스네요. 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감동 패럴림픽의 개막입니다. 오늘입니다. 네. 드디어 됐어요. 패럴림픽 개막식. 네, 역경을 극복하는 선수들의 노력이 더 큰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집니다. 예. 이번 대회에요. 북한을 포함해서 49개국 57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우리나라는 6개 전 종목에서 선수 36명 또 임원 47명이 참여합니다. 예. 근데 아쉬운 거는요. 개회식에 남북한 공동 입장이 무산된 건데. 안 됐어요? 네, 북한이 기존에 쓰이던 한반도기의 독도를 꼭 표기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발생했는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서 남과 북이 따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개막식에서는 주제가를 조수미 씨가 불러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 오늘 2부에서 조수미 씨, 평창에 있는 조수미 씨 생방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마지막 포인트요. 네, 정치권 발들이는 배현진 아나운서입니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김재철, 김장겸 전 사장 때 이제 동료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파업 안 하고 뉴스 진행했던, 그래서 갈등 빚었던 그 인물인데. 그러다가 이게 MBC가 최승호 사장 체제를 맞으면서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래서 배 아나운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네. 근데 뜻밖에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자유한국당